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6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계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계화는 그 영향이 되게 퍼베이시브하고 1980년대 이후에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 지역화도 또 동시에 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간헐적 정부 개입도 있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장점은 효율적인 증가라고 보는 거고, 단점으로는 개인별 소득 분배 악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종이 다양성이 약해진다든지, 변동성이 커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그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적 금융위기가 생겨가지고 그쪽이 비중이 큰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사는 시기에는 크게 보면 그전에는 절대 왕정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하면서부터 이 산업화가 되면서 세계가 달라지고, 전에는 산업화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확산이 됐었는데, 그 산업화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업의 산업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조업하고 기술 격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주차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제조업의 세계화하고 그런 면에서 기술 격차가 어떻게 되는가에 중점을 두는데, 이것도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의견은 세계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뭐 자원배분이 잘 된다는 거고, 반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든지 이게 소득 분배도 악화시키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걸 뭐 다시 처음 시작점부터 들어가면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생겼는데, 고전학파는 시장을 신봉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한 거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이 되고, 거기 더 나가면 개방적 지역주의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거고, 독일의 리스트나 미국 해밀턴은 시장이 어떤 일이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수입 대체 공업화를 주장하고 또 저걸 주장하는 거죠. 폐쇄적 지역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러틸리티는 금융시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이 산업혁명 시작을 두고 발생한다고 보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게 디킨지 소설 중에서 하드 타임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 랭카시 지방의 당시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면방적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가 항구로도 유명했지만 상업도시로 발달해가지고 학파 중에서 맨체스터 스쿨이 유명합니다. 잉여노동, 서프러스 레이버를 주장한 루이스라든지 아서 루이스라든지 차선 이론이죠. 차선 이론을 발견한 립시라든지, 립시는 또 경제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인플레이션 이론, 필립스 국턴에 대해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준 분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 통합에서도 나오고만 많이 나오는데, 립시는 하도 여러 가지로 경제 통합을 설명할 때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 바이너고, 무역 창출 전환이 있는데 무역 창출은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무역 창출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하면 회원국끼리 가장 잘하는 기업한테 주는 건 바람직한데,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데 여객국은 100불에 만들고 영내국은 120불에 만드는데, 여객국에 세금을 100% 관세를 부과하면 200불이 되니까 그게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못 들어와서 비효율적이다는 건 무역 전환이라고 그럽니다.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그리고 이 두 장 트레이드 다이버전인데, 이 둘이 상대적 효과에 따라서 경제 통합이 후생이 증가한다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리차드 립시가 재관의 대시 효과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증가한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동태적
그 경제 압력의 증가를 지적한 사람이 체첸 리포트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서색타에 있던 피터 홈즈도 그 체첸 리포트 참 작성할 때 거의 참여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 산업을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건 노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선진국에서 이렇게 개도국으로 계속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의 긴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선진국은 공장이 물다면 실업자가 생기면 실업수당도 주고 산업구조 조정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책에는 수입 제한 조치인데 그것보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수시로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가드 메저를 수시로 발동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출 자율 규제를 하다가 이걸 상설한 것이 다자간 섬유 협정입니다.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는 뭐냐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ou'd like to get the money or your life 하니까 좀 life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네가 돈을 벌고 싶니 아니면 좀 네가 좀 궁여지책으로 살고 싶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뭐 you can do whatever you like at your own risk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위험을 지단지 무슨 일을 못 하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는 그 우리나라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엔티덤핑이 많이 걸렸고 일본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워낙 강하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수출 자율 규제를 걸었습니다. 사실상. 유럽 입장에서 그렇죠. 수출 잘 규제했다가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일시 보수단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도모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가 그 자동차 산업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실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의 정도도 되거든요. 산업화의 정도도.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제 생산 이론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정표적 규모의 경제를 가리킬 때 많이 인용됩니다. 영국의 실버스톤이 자동차 산업은 어셈블리 라인이니까 공장을 크게 지을수록 장기 평균 비용이 우하향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랬는데 그 어셈블리 라인에서 이게 뭐라고 그러나 점점 그 지식 기반 산업으로 바뀌어 왔죠. 최근에 올수록. 그리고 그 모듈 생산이 됐다는 얘기는 뭐 탱크가 고장 났으면 한 부품만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관련들을 떼어내서 교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듈 생산이 되면 그 우리나라 같은 옛날 기초획득 방법은 불리하죠. 우리나라는 기계를 들여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석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모듈 생산하면 이거를 학습 효과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많이 얘기되는데 원래 시카고 스쿨 같은 데는 기업은 고용자를 먹여 살리니까 기업이 사기 책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다국적이 커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특히 뭐 내부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바젤을 놓고 얘기하면 처음에 바젤 1이 생겼을 때는 캐피털 어코드를 할 때는 크레디트 리스크만 따지니까 일본도 미국같이 자기 자본을 뭐 8% 이상 가져야지 된다고 주장한 거고, 이게 그래도 뭐 빠져나가는 루폴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용위험에다 오퍼레이션 리스크, 운영위험하고 공시를 집어넣습니다. 그 공시를 집어넣는다 자체가 퍼블릭 노티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 감사인 말고 내부 감사제도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뭐 휘슬블로우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그 거기 이어서 이제 준법 감시인이라고 하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중요시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자체.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그 회사의 브랜드 네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도요타를 비교해 볼 때 현대자동차가 그 뭐라 불량률을 많이 줄였는데 그 쉽게 말하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브랜드 이퀴티 면에서는 많이 뒤졌었죠. 그래서 쫓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넘어가서 174쪽에 모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 이런 거 그냥 알아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그 과점의 담합을 좀 막고 소비자 희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따지면 1970년대 우리나라가 막
그 종합공을 추진할 때는 재벌을 형성시켜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거래법이 필요가 없었을 때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공정거래법은 어느 나라가 제일 민감하냐 그러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스탠다드 오일이 그 프리데이터리 프라이싱이라는 약탈적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 이렇게 공격한다는 게 프리데이터리죠. 그래서 그 자금력이 크고 앞서니까 옆에 정유소 옆에 가서 무조건 반값에 팔게 되면 상대 기업은 망합니다. 뱅크럽시 하면 또 사고사고 해가지고 스탠다드 오일 자체가 그만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민하고, 1890년대 때 쇼맨 액트, 뭐 클레이턴 액트, 그리고 페어 트레이드로 리바이즈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별하기 때문에 성문법, 코드로 형태로 있는 것보다는 카먼로, 불문법의 형태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점이 나쁜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독점은 완전 경쟁보다 가격은 높고 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수요 독점은 뭐냐? 그 반대로 그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때가 있습니다. 뭐 is it still possible to achieve the Pareto efficiency in the context of bilateral monopoly? 그러면 쌍방 독점 하에서도 그 파레토 최저 달성이 가능하냐 물으면 그림 그리면 가능하죠. 그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독점은 높고 수요 독점은 낮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답을 조금 더 잘 쓰려면 뭐 이탈리아 베네톤 같은 회사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 발사되고 CRM도 발사됐는데, 뉴욕에서 안개나 우리가 팔리면 카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보고가 되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가 그거를 이제 다시 생산해가지고 잘 소비자 취향에 맞게가지고 팔게 된다. 근데 이게 작은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인더스트리 아그로메이션, 그 흔히 세계경제실에서 말하는 산업 집적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포터 같은 경영학자에는 클러스터가 있어가지고 신축적으로 움직일 경우는 그 파레토 체적을 동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는 그냥 숫자나 이런 걸 그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흐름을 보고 대충 그 플로우 차트 비슷하게 그릴 줄 아는 것이,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자기가 시험,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는 프레젠테이션이죠. 사실 그럴 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자산업의 세계에는 처음에 전자산업이 올 때 우리가 그 신발 같은 걸 만들 때 그 자유무역지대 프리 트레이드 존이 있어가지고 그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할 때 그런 거죠. 그런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그게 가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거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노동력만 활용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더 좀 뭐라 그러나 경제 안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전자산업이 처음 발달할 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식으로 발달했습니다. 성장할 때는. 그래서 OEM 박식을 하다가 우리 합작 투자를 하면서 기술 획득이 1987년 이후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미국이 일본을 좀 견제하자고 기술 이전을 좀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고, 뭐 최근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삼성전자 같으면 그 넓은 데다 박사들을 그렇게 두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를 제가 계속 이게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산업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 제품 수명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벌크 커리어를 우리말로 살물설이라 할까요? 담배에다 여러 가지 재화를 신어서 나르는 건데, 살물설은 한때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때 벌었는데 한때는 또 안 된 적도 있죠. 그래서 그 벌크 커리어에 비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전자제품은 굉장히 제품 수명이 짧은 거죠. 그래서 수명이 빨리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메랑 효과를 복제할 수 있는 거죠. 부메랑 효과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 건가 기술 이전을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 상대국이 정치가 불안정하고 뭐 노조도 복잡하고 그러면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라이선스를 줍니다. 그쪽이 빠른 거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규모 경제를 설명하고 제품 차별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 능력을 설명할 때 전자가 편해서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정태지 규모 경제 대표적인 거고, 그게 이제 러닝 바이의 제품 차별화를 하게 되면 아식스라고 그러면서 제가 실수한 게 Applied System of Intelligent Circuit인데 앞에가 Applied System이 아니고 Application Specific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요구안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CPU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Central Process Unit이니까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동력을 패브리케이션한 단계에 썼습니다. 사실 노동이 있으면 그걸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섬유산업 비슷했는데 이게 나뉘어지고, 최근에 와서 자동차에서도 반도체가 되면서 반도체도 이게 하이엔드 마켓, 고급 제품하고 로우 마켓 이게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밀을 어떻게 쫓아가냐 관건이죠. 이제 전에 우리가 그 OEM 방식으로 생산했다는 건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케팅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의존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다음 이제 세계화 기술 결제 확대가 되는데 그 앞에 저는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컬럼버스가 그 대서양을 횡단할 때 인도를 가기 위해서 출범한 겁니다. 세빌이라는 스페인 조그만 항구에서. 그 세빌은 그 비제 카르멘에도 많이 나오는 장소죠. 그리고 어 그러니까 먼 바다를 처음 나가는 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나가고 스페인이 나가고 아마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 박물관을 가보면 네덜란드에 그 뭐라 그러나 그 해전의 그림이 굉장히 웅장하게 나옵니다. 그 해전에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국이 지브랄타를 가졌다든지 싱가포르를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화가 기술 격차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세계가 팽팽하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세계를 주장할 때 르크사스 올리브슈리처럼 르크사스를 그 독일의 마르스 벤츠를 기점으로 하는 건 아주 현명한 거고 올리브슈리 가지고 뭐 싸우는 건 어리석다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반대편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여전히 둥글다. 기술 격차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소된다는 견해는 그 토마스 프리드만을 찬양하는 그 후쿠지마일 겁니다. 프란시스 후쿠지마가 아마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 그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Now an American author named Thomas Friedman has written a best-selling book. 그러니까 그 토마스 프리드만 이름을 가진 미국 작가는 가장 많이 파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concluding 뭐라고 주장하냐면 that the world is flat after all. 이 지구는 굉장히 평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I very much agree with Friedman. 나는 프리드만과 굉장히 같은지 공감한다 그런 얘기니까 I would like a blank endorsement on his contention입니다. 그 주장에 100점을 하고 싶다 합니다. Who says it in his 그 책에서 뭐라 하겠냐면 The world is flat 얘기입니다. 플랫이라는 말은 여러 개 쓰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숙사를 플랫이라고 그럽니다. USB 플랫 그러면 정치에 와라, 펑츄하다는 얘기고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도 플랫이란 말을 쓰고 뭘 거절할 때는 완강하게 거절할 때는 it is a flat no 그럽니다. 그래서 러시아 농업경제학자인 차이너프한테 서구 경제학을 러시아에 도입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차이너프는 it is a flat no 그랬습니다. 그러면 it is something like that put the cut in front of horse. 그 말 앞에다 마찰을 놓는 거 마찬가지다고 그 차이너프의 주장은 뭐냐면 고용 효과를 생각하면 자본 축적도 중요하지만 소작농이 더 바람직하고 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거고 프레진스키가 본 때는 아니다.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집단농을 해야 된다고 서로 막 설전을 벌였죠. 그 과정에서 그걸 영화한 것이 닥터 지바고입니다. 뭐 그렇죠. 제가 노래 부르니까 Somewhere My Love 나오는 게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좀 가사만 Somewhere My Love A Song to Sing To Sing은 내가 Sing의 트리뷰트 당신의 발표 노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the technology fast accepted Asian market are leveling the global playing field면 테크놀로지 기술 이전이 되고 아시아가 이렇게 성장이 됨에 따라서 세계는 이렇게
같은 수준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사실 80년대 이후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1960년대에 맞습니다. 런던 금융시장이나 월가에서 금융상품을 만들고 아시아에서 이래 가지고 참 인플레이션들이 경제가 순탄하게 선진한 거고 음악 같은 것도 보면 그 데스코엔이라고 뭐 마이클 스미스 그제 에디팅한 사람도 있는 그분들 갖고 가면 뭐 차 타고 가면 저 오는데 우울해 음악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야, 이 세상에 호경기도 불경기 이게 대공황 때 음악이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리고 사실 디스코 음악도 1960년대 그 중반이 가장 밝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 듣는 음악이 좀 그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일라이티다 기분이 좋아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임파세 거의 막혀 있는 거죠. 어떤 발전에 장애물에. 근데 이건 저는 동의 안 하는 것이 이거는 좀 과장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뭐야 기술 격차는 커지고 그 선진국은 심지어 인텔 같은 건 기술 개발해 놓고 발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진 거 다 활용하고 돈 걷고 그다음에 올라가도 되니까. 기술 격차 확대된다는 거는 쉽게 저걸 들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왜 이게 자주 인용되냐면 이스터 일라지먼트가 있고 나서 독일의 자동차가 그 체코에 가서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그 차가 스카니아가 아니고 무슨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 갑자기. 그 굉장히 그걸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저거죠. 그 해외 그 회사도 컸지만 그 뭐라 그러냐 외국에 대한 회사를 자기 나라 가져옵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에 반대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한때는 내부 자원 활용이 중요한다고 그랬는데 미국 보터가 약간 어리석다. 내부 자원을 아무리 잘 쓰는 것보다 외부 자원 활용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아웃소싱이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이제 그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든지 그 용역을 주는 거죠. 청소라든지 그 경비 같은 거는. 그리고 거기 하나 앞서면 서게 되는 거죠. 뭐라 그러나. 음, 그 M&A는 제일 마지막이고 전략적 제휴 쪽으로 가는 거죠.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최근에 아니라 한 2000년에 와서는 그게 아니답니다. 내부 그 기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하우스 테크놀로지 중요하고 외부 자원도 중요하다. 반반된 겁니다. 포크스바겐 이걸 아주 예를 쉽게 들게요. 어떤 도망자가 도망가는데 뭐 영화에도 fugitive 그럽시다. 그 사람이 부인을 살해하지 않았는데 몰리니까 도망 다니는데 다리를 도망하는데 발각됐을 땐 강에 뛰어들겠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막 경찰이 총을 쏜다면 하리 쪽으로 쏩니다. 그 밑으로. 왜냐면 상륙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I'm innocent 그때는 뭐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상류로 헤엄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런트는 조류죠. 강물을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데 카런트 잉글리시나 카런트 어페어즈는 뭐 시사 영화라든지 시사 문제죠.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읽으면 그렇습니다. Volkswagen choose to swim against the current. 폭스바겐은 그 강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다 그러네요. Volkswagen chief is seeing 뭘 보냐면 his company move production away from the low cost country to high cost nation 그러면 그 낮은 임금이 낮은 데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그 기술 혁신이나 그 디퓨전이나 고용 효과 때문에 도로 가져오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은 생산 기지고 본국은 뭐예요? 그냥 연구소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웃소싱하고 오프쇼링은 다른 것은 아웃소싱은 그냥 그 한 오프쇼링은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 외부장 하향계는 오프쇼링을 쓰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죠. 그 다국적 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약해진다고 한 사람이 그 워릭대학에 수잔입니다. 그 수잔인데 그 교수는 서브렌 대표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건 반대입니다. 그냥 그 국가의 역할과 기업은 같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전략과 공공 전략은 얼라이먼트가 맞아야지 뭐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를 저는 우리나라 현재 문제에 굉장히 좀 참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그냥 클램프다운 짓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 정책이 어떤 산업 구조 정책을 성장을 이끌어가는 쪽보다 성장도 클램프다운 하는 쪽입니다. 뭐 제일 잘 나가는 소형 원자를 포기할 정도라면 그 다른 건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선진국이나 이런 거를 유럽을 보게 되면 어떤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하고 포용적 성장은 제일 뒤에 가서 일정을 떼어줘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제일 위에다 놓고 기술 혁신 이런 거 뒤로 놓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격차라는 얘기는 기술 격차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애널로그 디지털 할 때 애널로그는 사진 그대로 하고 디지털은 숫자로 하는데 뉴메리컬 컨트롤이 발달하면서 이게 급격히 발달하면서 다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뭐 영국의 그 라이란 한과 조그만 게 있어요. 옛날 곡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수채화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흑백 사진도 하고 영국 제수가 호주로 도망갔다 영국의 그 터너가 인상 터너 그린 것처럼 회색 하늘 입어 오고 싶다는 것도 머리 쪽에 아날로그로 기억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은 아날로그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자기가 소리가 방대한 것은 디지털을 기억하더라도 디지털 디바이드는 첨단 산업 기술의 격차가 유럽이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2000년에 리스본 전략을 출범시켰는데 잘 안 돼서 2010년에 유럽 투제를 발달시키면서 제일 앞에 가는 거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고 제일 뒤에 있는 거는 세 번째는 인클루시브 그로스, 가운데 있는 건 그린 그로스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이게 첨단 산업, 굴뚝 산업에 그건 중요하다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제 입장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첨단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고용 효과를 잘 유지 못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중요한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 교토 프로토콜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파리 협약 다음에 ESG가 나오면서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나서 governance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말 하이비라고 그래요. 선풍적으로 막 떠들어대는데 이걸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수세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영향 안 받아요. 산업이 없으니까. 선진국은 이걸 자기 무기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슷해요. 세계화될 때 김영삼 대표님께서 잘 모르니까 우리도 맞불 작전 했어요. 사실은. 뭐 가진 사람이 맞불 작전 해야지 없는 게 맞불 작전 하면 그냥 정말 뱅크럽트합니다. 소크라테스 말이 맞아. 네 분수가 맞아. 네 분수를 알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수분이 부른 것도 맞아요. 그래서 태수형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은. 태수형 답답하니까 같이 술 좀 마십시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는. 그때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린 거는 It may be critically important for u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lick and 모탈이고 거기 클릭은 뭐냐면 첨단 산업이고 모탈은 저겁니다. 지붕에 이슬 열을 막기 위해서 까는 겁니다. 그 콜탈 같은 거를. 그리고 영어로 얘기할 때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좋은 시기다. 집을 질 좋은 시기다. 그런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 피쉬 에펙트가 뭐냐면 명목이자에서 물가상일병의 피쉬 에펙트. 이자율이 연 20%, 물가 10%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 실질이 10%가 되죠. 그리고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기업가가 받는 건 실질 이자율이 아니고 저거죠. 실질 외환율이 중요해요. 수출업자가 받는 것은. 그리고 이자율이 10%인데 물가가 20% 올랐다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리고 그때 영어를 할 때 it may be a due time for us. due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고 회계에 감사도 due care인데 정당한 주의입니다. 이슬이 비슷하게 납니다. 그 비오틀 드림할 때 그래서 그때는 it may be a due time for us to build our houses by gathering brick and mortars as an effective means of hedging ourselves against accelerated inflation 하면 뒤에 가속화된 인플레이션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해주기 쉴딩 써도 됩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불이익의 벽돌을 하고 몰살 사가지고 집을 질 적절한 시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의 확대가 있는데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전에도 유럽 애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미국 애들이 디지털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금융거래를 위해서 내려다 보니까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IC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이 사실은 경쟁 우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유럽에서도 지들끼리 이것 때문에 경쟁 우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판도가 바뀌는 거죠. 디지털 무역은 그 쉽게 말하면 그 무역 형태가 서비스 상임을 절도하면서 더 확대하게 된 거죠. 옛날에 1980년 이전에는 서비스 무역은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을 찍으면 인도에서 판별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걸 보고받는 식으로 이게 그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바뀌게 된 거죠. 그 자료 이동이 필요한데 이걸 통상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쪽은. 그러고 근데 원래 무역 발생의 원인은 바뀐 게 없다 그런 얘기죠. 리카르트 비교 우위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수단이 바뀐 거다 그러고 분할된 계정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잘 모르고 다만 이게 전 분야에 쓰인다 뭐 해운남하는 사람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고 추가적 제조 기술 그런 이제 이 전자 이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 정보의 역사상은 좋은데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기 쉬우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나 1980년 조지 오웰이 썼을 때는 그 토탈리테리아니즘에서 얼마나 개인이 구속을 받는가를 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는 걸 썼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마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인 침해받는 거를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좀 이렇게 축지법으로 가르친다고 BBC나 이런 거 들으면서 시사 문제를 좀 적어본다가 아이고 바쁠 때는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되면 또 못 보니까 그 뭐라 간단히 글로 된 걸 해서 뭐 거기 들어가는 뭘 눌러보내가 페이스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어요. 물론 친구 이름은 뜨는데 딴 것도 많이 뜨고 제 정보도 많이 가더라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몇십 년 전에 제가 이메일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랑까지 나타나는 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제가 선택의 제약인데 이제 논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자유 논쟁은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 보호무역주의 논쟁의 연장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중상주의에 반대했으니까 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 독일은 질서 신자유주의고 그 전에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리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건데 세계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논쟁이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이 있기 전까지 신자유주의가 자원 배분이 잘 된다면서 막 나간 겁니다. 나간 거고 찬성하는 게는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만이고 사실은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은 미시경제에 발달한 게 통화론자거든요. 그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도 대표적인 주자죠. 그리고 하여튼 정부 개입을 반대한다. 그리고 해리 존슨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쪽으로도. 그래서 그 자본주의는 그 승리했다고 얘기할 때 그 후쿠야마가 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를 원문을 못 쓰고 그냥 우리말을 써놨는데 자본주의는 이제 그 사회주의는 멸망했고 자본주의가 이게 차례가 돌아왔으니까 개선문 행정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건데 아이다 개선문 같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일러시 나오고 특히 트레저드 카먼즈, 글로벌 카먼즈 같은 데 아직 해결 못한 게 많고 제일 어려운 것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세계화에서 퍼블릭 굿즈랑 국가 내 퍼블릭 굿즈랑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러니까 가트를 만든 것도 미국, W도 만든 것도 미국인데 미국이 그 참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제조업 부분에서는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 쫓아온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면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뭐 완전 뭐 이런 데 반세계화인데 우리는 세계화하자 그러는데 말이 안 맞는 게 세계화 어차피 진행돼요. 난 형태가 어떠냐 다 다보스로 오면 뭐 신자유주의로 하고 그뭐 사회 소셜 포럼이죠. 월드 소셜 포럼은 이것은 뭐 신자유주의 문제가 있으니 좀 고쳐서 보고 중국은 그 하이난 성명인데 보아오 포럼은
중국적 어떤 가치관을 거기다 집어넣어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세계화는 그 세계 전체적 공장은 프래그먼트 됐지만 생산 과정 수직적으로 돼가지고 이 세계화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세계화, 지역화, 간소적 개입이 한 조합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또 현실 분석에 치중하는 분석은 아니고 탁상 공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퓨어리스틱 밸류니까 저 뭐랄까 어떤 그게 맞다고 막 주장하면서 좀 찰라탄 좀 자기 주장을 거기다 덤벼놓는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대하는 길에 이제 캄브르가 인도 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제 글을 몇 개 인용하면서 자기가 보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책을 3개를 읽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쿠쿠야마 The End of History, 히스토리는 자본주의가 다 지배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경제 발전으로 해서 그 루이스의 잉여로 로스의 그 테이크 오브 스테이지 해가지고 이게 맞다 하는 건데 그 토마스 칸은 저걸로 규제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미국에서 그 시빌 에비에이션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소비자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스트럭처 사이언티픽 리볼루션에서는 이게 그분도 디레귤레이션 하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를 일치하는 거죠. 맥락은 이 스피릿에 대해서 후쿠야마는 이제 그 사망한 그 디펑크트 경제학이 봤지만 이렇게 승리로 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메이너드 케인즈가 주장이 맞다.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급진이나 보수 얘기할 때는 케인즈 학파를 보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자발적 실험, 비자발적 실험도 있으니까 정부가 들어가서 이웃을 확대시켜야지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동반성의 소득주도 성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균형 성장 발전 이론도 균형 지역 발전도 반대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계에서 경쟁 의미를 가지면 그런 사고 방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잘하는 놈은 잘하는 대로 밀어주고 성장을 어느 과실을 가지고 나눠줄 생각해야지 나눠주는 걸 먼저 하기에는 나중에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그 라틴 아메리카 같이 뭐라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지금 높은데 뭐 떨어지는 것이 뭐 평화통일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들 생각은 소득을 낮춰가지고 부가에 맞추는 것이 마찰이 적지 않나 생각하지 않나. 그 저는 그냥 의아해합니다. 뭐 그렇게 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서는. 그리고 요 부분 신자유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제가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신자유주의는 그 영국의 사회적 자유, 독일의 질서 자유, 현대 신자유주의인데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뭐 쉬운 말로 하면 그 from cradle to grave입니다. 유럽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어떤 후생을 중요시하는 거고 그 웰빙을 좀 확대하자는 쪽이고 독일의 질서주의자는 그걸 맡겨두면 저절로 안 되니까 국가가 이런 걸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사실 독일의 자유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대적 신자유주의는 대처가 영국의 광산 노동조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리건이 하면서 현대적 신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신자유에 대한 비판인데 근데 현실 문제는 어떠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사실은 현실은 우리가 시장이 모든 문제 해결 못 해주죠. 현실적으로 보죠. 그다음 우리가 뭐 어때요? 정부가 모든 걸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어려운 문제가 neither legal nor illegal 할 때 회생무역 시대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도구는 법적인 것도 아니고 적법한 것도 아니고 위법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연성장이 이상으로 이걸 부풀려놨기 때문에 버블은 많고 폐지는 많고 이걸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과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세적으로 보면 이게 18개월에서 24개월 터지는데 위험 빨리 온다고 보는 게 좋죠. 유비무환입니다. 사실은. 저도 요새 생각하는 게 나는 많이 베풀어 줬는데 나를 방어할 생각 안 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앞에 가니까 막 이렇게
뭐 실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유학도 보내주고 외부 선생 붙이고 막 이러는데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좋은 건데 그럼 네 자신을 보호하려 수단을 가졌냐 그러면 그건 안 가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설명 이렇게 드릴게요. 그냥 이거 안 보고 얘기하는 건 다 제가 쓴 글이니까. 그래서 그 회의적인 견해를 거기 나온 거는 문장 하나만 읽어드리고 할게요. 거기서 We are going to an era 어떤 시대로 가는데 with deeper suspicions 아주 우리의 그 회의감이 점점 증대하는데 of both market and government 그러면 시장이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점점 이게 스캡티컬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거 고친 문장은 We may be rather reluctant to make blank endorsement 이렇게 한 건 우리는 백지의 어음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어떤 백지의 어음이냐면 on the corporate strategy and public policy입니다. 뭐 기업 전략이나 공공 정책이 효과를 가진다는 데서 우리는 참 좀 그렇게 수긍이 안 간다 그런 얘기고 어차피 수긍 안 가도 살아야 되는 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 어려운 거를 정면 돌파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면 돌파해요. 사실은 저 성격이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러나 학교에서도 좀 뭐라 그러나 뭐 아니 학교뿐만 아니고 뭐 군대 가서도 뭐 할 때는 뭐 훈병인데 기관병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죠. 한판 완전 대판 붙는 거예요. 그때는 뭐 중학교 때 선배들랑 좀 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성격이 직선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게임은 못해요. 저는 이제 남을 속이거나 뭐 뒤로 뭐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성상. 그리고 그런 성격은 되게 집안하고 비례해요. 집안 윗대가 어떻게 살았냐면 밑에도 그대로 살아요. 그 되게. 그래서 요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 관계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주장할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니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지 문화적으로 잘 산다는 언어 도단이다 저는 그런 얘기. 이건 크게 봐라. 니들이 기껏 잘 살아야 산업혁명 이후고 그전에 아시아 저기 더 문화가 융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는 경제력이 약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장자만 결혼 그런 거. 아니, 그런 건 경제사나 경제사상사고 지금은 중요한 것이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3대가 잘 살면 그 집안 잘 사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뭐, 그 조상 찾고, 조상이 중요해요. 루트는 중요한데, 거기 신경을 쓰는 현실 문제가 중요하고, 저도 이제 정양욱 선생님 책도 보고, 뭐, 국학과 보면, 논의는 많이 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게 우리의 비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지성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반대한 거는 쉽게 말하면 분업가특화는 경제성장 고전학파고 고전학파는 자유방임을 주장한 거고 그게 이제 국부론이고 한마디로 인비지블 트레이드고 세이지 법칙이나 뭐 레스페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더 발달하면 경제에선 재계약 곡선이고 말라서 중개인 엉션이가 되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케인즈에 와서는 이게 안 된다.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완전 공유 수제면서 총 공급이 1000인데 총 수요 500이 모자라니까 그걸 메꿔줘야 된다. 그분은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그랬고 이걸 요새 말로는 GNP 갭도 됩니다. GNP 갭이 뭐냐면 포텐셜 GNP, 액츄얼 GNP 차이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 이분은 재량적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공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게 기능적 재정입니다. The prime objective of functional finance may be the achievement of employment. And the balance budget may be the secondary one 그런 얘기입니다. 기능적 재정은 완전 공익 목적이지 균형 재정은 두 번째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하다가 60년대 와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처음으로 투 디지트가 됐습니다. 3%, 2%. 역사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안 된 것이 전쟁이 된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프랑스 사람이 금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게 페미 오거나 막 사람이 굶주릴 때는 어때 물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0이나 1%된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3% 물가 상승이 완반하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거시경제 시험 처음 볼 때 링컨하고 그 케인즈가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링컨은 케인즈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물어보는 게 어니스트로 따지면 케인즈는 아니다. 화폐 한 쌀을 써가지고 사람을 노동자를 좀 일부러 속인 거다고 하니까 아니다 식으로 대답하는 거고
그 우주는 골프를 잘 치는데 잔디를 깎고 있다. 현명한가 하면 아니다. 왜냐면 분홍과 특가를 따지면 우주는 골프를 열심히 치고 그 모호한데 잔디를 깎게 하는 게 현명하다. 그런 식으로 그 비교 우위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면접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학생 제자를 가르치다 보면 뭐 얘가 그래요. 막 어디까지는 가는데 심층 면접이 어렵다는 얘기는 심층 면접은 병원이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는데 실타리를 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와 다른 각도에서 보는 positive thinking and lateral approach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어려워요. 그냥 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면 돌파니까 그냥 배수진 찾고 난 비겁하지 않으니까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는 거고 하려면 이제 제약이 많아요. 이게 너 시간적으로 그렇게 몇십 년 놀았다. 그리고 뭐 이유는 있다. 근데 제자들도 하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하는 사람 다 하고도 한다 그런 얘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명상 비슷을 하게 됩니다. 명상 비슷하게. 그럴 때는 그 말이 많아요. Where is your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Where there is a mind, 우리 마음이 있어서 there is true existence, 우리 참된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걸 더 좋게 하면 you reap what you sow. 너는 뿌린 대로 거둔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넌 제일 싫은 게 과거를 돌아보고 막 감정을 부추기면서 자기는 맞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안 맞는 일을 한 사람 보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죠. 왜 본질적인 얘기만 합시다. 거기서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케이지까지는 이제 프리드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그 경제학 회장을 맡으면서 하늘이 무너져 못하는 게 두 개 있는데 자연 이자를 낮춘다고 자연심을 낮추는 건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 필립스 커브가 바보 모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야 물가 실업률이 증가하면 물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줄면 물가 상승하는 반비례한 게 없다. 이게 자연 실업 이하로 줄이려면 노동자도 뒤늦게 알고 나니까 이게 위로 가면서 장기는 수직이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야, 넌 단기적으로 만데 장기적으로 너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엑셀런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투기를 하게 된다. 투자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함식 기대가서 나와서 사람이 함식 기대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하면 애당초 수직이 된다. 그래서 이건 저거와 관계돼. 총급이 화폐 환성이 없으면 수직입니다. 화폐 환성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 왜 나왔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소득 증가, 실업이 비례로 죽는 건 비례해서 준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알아보자.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필립스가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명목인구를 새로 주게 나타내고 실험이 나타내서 반비례 관계를 발견한 거고 여기에 이제 립시가 이론적으로 캐나다에서 보니까 노동생산 3%니까 세로축을 저거로 바꿨죠. 물가 상승을 바꾸고 저기 뭐야 익색 그 노동시장 분석으로 여기다 놓은 거 발전시킨 겁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격파한 것이 프리드만 펠프스가 자유실험 이하로 줄이면 안 된다는 거고 실증적으로 어려운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반비례 관계가 아니고 그 논쟁은 지속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해리 존슨의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케인지안 리볼루션 앤 모니터 카운트 리볼루션에 하는 얘기는 케인지 양과 통화론지 반영자인데 그 사람이 그분이죠. 해리 존슨이 통화론지 2인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의 위치 있는 사람이 자기 학파를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약점이 있다. 토빈의 이퀘이션을 못 푼 게 있는데 그 이퀘이션을 못 풀어서 우리가 피트아웃 될 수도 있다는 게 그거고 그 현상이 그 뒤에 나오는 뉴 케인지안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앨런 그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의 스승이 토빈입니다. 그 토빈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보는 게 옐렌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지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운이 좋은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보직을 맡았는데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게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워털리 전쟁에서 이 사람이 웰링턴 장군 싸울 때 그 판단을 조금 착각한 거예요. 그 이동한 거 실제로 보면. 그리고 기차 타고 파리에서 벨기에 가면 워털리가 완전 평지죠. 자체가. 그래서 통화론자 이제 준칙을 한 거고, 케인자는 그러니까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고전학파 통화론자 주장이 갖출 수밖에 없죠. 갖출 수밖에 없는데 고전학파는
실무가 화폐가 양분되어 있으니까 클래시컬 디코토미고 케인즈는 이자로 연결시켰었는데 그분은 화폐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화폐 중요한 분석을 안 했어요. 화폐가 중요하다 해놓고 그 힉스가 발전시킨 유동성장에서 가격 기구나 통화하면 여기서 못 벗어난다. 재정정책이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거고 파팅키나 사람이 아니다. 그 물가가 떨어지면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케인즈가 자기 책임을 일반이에요. 제너럴 시어리를 했으면서도 이론을 저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고전학파는 클래식스는 축적을 중요시하는 거고 1870년의 신고전학파는 물리나 수학 개념을 가져서 균형을 중요시했는데 그 네오클래시컬 신세시스라는 얘기는 이 케인즈와 피그와 힉스와의 논쟁에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힉스가 이긴 것 같다가 나중에 그 파티긴이 나오면서 여기서 벗어나니까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더라고. 그냥 월에게 있을 때 보니까 케인즈 lost in a theoretical battle, but he won in a policy war. 그런 얘기는 케인즈는 이론적 전쟁에서 졌지만 정치에서 이겼다 얘기할 때 고전학파 설명하고 케인즈 혁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모형 이런 결과적으로 결과적이 아니죠. 세이버틀 부정한 모형을 만들어서 재고가 남을 보여준 거고 결과적으로 이걸 그 ISL은 가지고 저축과 투자 맞으면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하면 균형국민소득인데 균 다 팔리면 완전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걸 크리프스라고 해서 이걸 만든 거죠. 만든 건데 그것을 이제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졌으니까 우리가 네오클래시컬 신세시스가 되고 그러니까 네오클래시크나 네오클래시컬 신세시스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트에서 미러클 쓸 때 세계관의 견해는 신고전학파에서 한국에서 간헐적 개입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시적으로 맞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딱 어려운 거 가르치는 필요는 없어요. 쉽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가격기구는 작동하는데 전제 조건이 prerequisite 컨디션은 뭐냐면 화폐 수요 공급에 괴리가 없어야 된다. 괴리가 있으면 경제가 교란이 온다. 디스터번스. 먼키펀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하는 화폐 공급을 소득에 맞춰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룰이죠. 준칙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건 어느 정도 맞는데 시제 일치성은 처음에 계획을 맞춰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3% 성장하면 통화 공급 3% 맞춰야 된다는 거고 뉴 케인즈에 나와서 아니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그걸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동태적 효율성을 따진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컨틴전시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리 존슨은 통화론자가 가고 컨틴전시 나올 걸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저 누군가. 그 콜롬비아 대학의 몬델이 그렇잖아요. 변동환율제가 아닌데 변동환율을 부정한 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은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위안을 갖는 그분은 알코올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부인이 이혼을 당한 거죠. 부인이 이혼하고 늦게 애를 낳았어. 한 65세 돼가지고 또 근데 그 개인적인 일이고 저는 알코올릭은 아닙니다. 술은 좋아하는데 그냥 술은 요새는 좀 자제해요. 사실은 그냥 술에 날 던지긴 곤란하다. 라틴 아메리카 픽션의 사람이 현실 문제 해결 못하면 픽션으로 자기를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쪽에 가까워요. 현실인지 이게 가공소설인지 가공소설에 좀 가까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럴수록 우리가 그 땅에 푸팅을 잘한다는 땅을 견고히 디디고 브레이크스루나 돌파구를 찾아야 되죠. 현명하게. 이걸 잘 넘기면 우리가 더 훨씬 잘 그 뭐라 그러나 대한민국 영광 비슷한 거죠. 뭐 글로리 오브 잉글랜드를 대처 많이 외쳤습니다. 사실 대처했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학교 수업 말고 따로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 중생들을 보니까 그런 자긍심이 없으니까 좋은 데 보내면서 그런 걸 좀 키워주자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제 오버도스 된 거죠. 근데 마약 오버도스 한 것보다 마약에 빠져 못 태어났는데 뭐 제자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나라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그게 다시 그 균형을 잡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고 저는 아직 하려기 못했는 중요한 얘기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통화론자 쭉 오다가 합리적 기대가 들어가서 이제 기대 합리적으로 나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rational expecting hypothesis and policy ineffectiveness는 합리적 기대를 가진다면 rational expectation 그런 거고
그럼 여러분 뭐가 합리적 기대, 뭐가 적응적 기대냐 그러면 미래를 보는 합리적 기대입니다. 과거를 보는 건 적응적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 학생을 볼 때, 이번 애들이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예상하는 거는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의 에러가 계속 조직 남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하면 다 없어지는데, 합리적 기대가 아니면 완전 공유이 된다는 얘기는 왈라스나 엉셔니어는 전지전능한 신가측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거 수리 통계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여기 폴리시 인이펙티브니스는 스타빌라이징 인이펙티브, 불황이 오고 호황이 있을 때 경기 변동을 예방하고 줄이는 게 케인지안 경제가 지금 우리도 그렇죠. 줄여야 돼요. 진보이 좀 위험하니까. 그런 머리를 세워야 되나 젊은 사람들처럼. 제자들 보면 머리가 바짝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중이에요. 뭐 조금 더 적게 배우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나이 든 데라 좋은 것 같은데, 뭐 물어보죠. 나 좀 물어보려고 이제 주위 사람들. 니들이 보기엔 내가 머리를 더 세우면 이해하기가 쉽니?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따라가 주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보다 곱슬이 있어요. 곱슬을 그냥 리스토링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가진 걸 잘 해야 돼. 참 설명이 어렵네요. 그럼 합리적 기대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포워드 루킹이고, 합리적 기대가 또 어려운 게 회개하게도 옛날에 미래 붙이는 생각 안 해요. 요즘 그 계산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그 합리적 기대가 쓰 나왔고, 그 다음 나온 게 공급 중시 경쟁이 나왔는데, 공급 중시 경제학은 리건 대통령이 할 텐데 학파로 자리 잡지 못했고, 너무 수요 관리되면 공급을 중시하고, 매수미를 탄 사람도 있고, 뭐 레퍼 커버가 그런 거예요. 세수가 많으면 높이면 증가하다가 언제 줄어든다는 게 있는데, 그리고 역진세가 좋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펠슈타인이 말한 건 맞습니다. 펠슈타인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걸 영국의 그 워릭 대학의 카울링 같은 사람은 얘기를 정확히 하더라고요. 다국적이 이럴 때 국가가 그걸 막을 재력이 없으니까 수요 관리를 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일시적 효과밖에 없다. 그 공급 관리도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기술 혁신적으로 보면서 뭔가 같이 연관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우님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안 계셨는데 제가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 글 쓴 것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넘쳐요 활력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슈르단스런 것 같아요. 그냥 슈르단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궁금해할 게, 그럼 도대체 케인즈는 왜 케인즈 혁명이 있고 케인즈론의 재해석이 나오고 다시 뉴 케인즈에 나는 궁금할까? 그걸 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아주 간단히 밝히겠습니다. 케인즈가 얘기한 건 노동조합이 사회적 제도가 잘못해서 가격이 경제적으로 본 겁니다. 그럼 레어 히브드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그 사람의 논문 이름이 뭐냐면, 책은 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근성의 책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애널로그 머리를 가져요. 감명을 받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듣는 것도 제가 그렇게 달변은 아니에요.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뭐 좀 뭐라 그러나 좀 이걸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발전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레온 히브드 책 이름이 뭐냐면, 논문이에요. 그런 UCL에서 박사 받은 분인데 스웨덴 사람이고, 레온 히브드는 사자 대가리, 사자 머리입니다. 뜻 자체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on Keynesian economics and on the Keynesian economics and economics Keynesian 책 이름이. 그러니까 케인즈 이코노믹스가 있는데 케인즈 혁명을 묶으면 그 방대한 건데, 그거하고 이코노믹스 케인즈는 The Economics of Keynes는 더가 붙더라고 앞에. 왜냐면 정확하게 이거는 케인즈 리볼루션은 크게 뭉클뭉클해서 ISM 뭐 저거죠. ISM 전에 뭐 소득 지출 모형이 있고 모형이가 있고, 이다음에 이제 총공급 그걸 나오면 모형 3이 나오는데, 그럼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케인즈도 찰라탄이다. 찰라탄이 뭐냐면 불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말을 좀 뻥튀기를 했으니까 다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고전학파 모형에서 왈라스와 엉셔니엄 빼면 그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워릭 있을 때 보니까 거실을 가르칠 때, 워릭은 우리가 템퍼럴 이퀄리브에 제일 앞서간다 그러고, 그때는 그 일시적 균형을 잡기 때문에 제네럴 균형에 반대되게 이 사람이 일시적 균형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 미실다 가르칠 때 우리 케인즈 혁명처럼 고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케인즈의 재수를 가르치고 그다음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뭐 바르게 하면 되죠.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그걸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미정이가 하루에 5만 원 받는데 30일이라면 150만 원 받으니까 75만 냉장 2개 사려고 그랬는데 비가 보러 왔다. 그래서 75만 원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냉장 한 대밖에 못 사죠. 제약 조건에 걸리는 거죠. 공급도 제약 조건에 걸리면 쐐기모예요. 양쪽 장쪽으로 간다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유효 수요는 이펙티브 디맨드 이렇게 사전을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케인즈가 얘기한 이펙티브 디맨드는 구매력이 퍼처싱 파워가 수반된 거고 여기서는 이펙티브는 리얼라이즈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실제로 돈을 본 겁니다. 그래서 리얼라이즈 인컴을 잡았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발전시키기 계속 나와요. 말랭보가 제일 잘 발전시켰어요. 말랭은 프랑스 통계청장인데 그 부분에 더 시어레는 리컨시더도 보면 요만한데 책은 다 보고 나면 읽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굉장한 상당한 분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느끼는 거는 통계청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문제 있을 때 자기가 치료할 근거가 없는데 지난번 통계청장을 제가 듣기에도 운동권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더 급진 운동권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근데 급진이라는 말 안 맞아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용히 사니까 나서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은 1975년에 ILO에서 그 전에 벵글라데시에서 1940년대 누군가 미래를 발견한 인포멀 섹터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으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기빈해서 뭐라 그러나 인포멀 섹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남미 구조론자하고 그 종속학파하고 우리나라 주사파가 이상한 하이브리드 베리언트 중에서 기반을 그러니까 저건 급진이 아니에요. 그거는 레서페트에서 그 골동품은 두면 그게 가치가 있죠. 이거는 두면 둘수록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준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 궁금한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쓰셨대요. 안국진 교수님이 썼는데 저 그 책은 안 보고 저는 저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 쓴 걸 보면 그 비슷하게 써서 자기 생각에 발전이 저해가 됩니다. 임피드먼트가 되니까 그냥 난 눈 감고 쓰다가 술 먹다 쓰다가 뭐 그냥 쓰고 싶은데 썼어요. 애들 제자들 가르치면서 쓰다가 뭐 눈높이를 낮추다 했는데 좀 어려워요. 그 책 쓰기가. 왜냐면 성장 이론을 공부를 다 해야 돼. 자기가 알더라도 버시도 다 공부해야 되고 또 미시도 다시 훑어봐야 되고 또 경영학도 훑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일단은 많이 봤는데 그걸 그 총소 1권이 제가 가진 이 책이 총소 1권이고 총소 2권이 이제 금년 중에 내려고 그래요. 그냥 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도 놀라는 게 그만두고 제자들 가르치는데 사실 책은 부산물로 나가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나도 이걸 종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5권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지하게 가르친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는 뭐 좀 반대로 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안합니다. 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기 뭔가 그 케인즈 제에서는 그렇고 그걸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선대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가격 수량 조정이 가격 조정보다 다르다. 교영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수량 조정을 한다. 그리고 정보의 확산에 비용이 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닌 걸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완화성 시험에는 균형점에서만 균형이 이루어지고 가격 조정이 다 해주고 정보의 확산에 아무것도 비용이나 시간이 안 든다는 건데 이거는 그게 드는 거고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서치 시어리 노동자가 갈 때는 그 노는 게 기간하고 더 받는 수입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럼 요새만 뉴 케인지안이 뭐냐 그러면 이게 독점적 경쟁심이 발달하니까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격이 경직적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하는 것이 효율성 임금이 이르는 보통은 수당을 150 주는데 똑똑한 사람이 유인하기 위해서 200을 주게 되면 50을 더 주면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일하는데 쇼킹하는 걸 감독하기가 힘들잖아요. 태업하는 거를. 사실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다 하는 게 효율성 임금 이론이고 그러고 이런 거 하면서 또 다시 그 포드의 티카가 나오더라고요. 포드가 임금을 좀 올려줘 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두 제가 바쁘면 저는 제가 강의하고 돈을 안 받았고 다른 교수님한테는 20만 원씩 드렸으니까 효율성 임금 이론이에요. 그냥 어차피 돈은 쓰는데 제 연구비를 쓰든지 뭐 하든 쓰는데 강의해 주는 분이 잘해주면
그만한 대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효율성 임금 이론이고, 그건 이제 매니페 효율성이 그래요. 독과점 기업은 그 가격 변동하는 것보다 매니페를 받기 싫어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은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인데, 자본시장의 불안전성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플레밍이 옥스퍼드 교수로 있으면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 기차가 좀 느리거든요. 뭐 바깥에 뭐 양들도 보고 뭐 초원을 보면서 자본시장 불안전성이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 했는데, 그걸 구체화시킨 거죠. 만약 자본시장이 불안전하면 시장이 청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심하면 우리나라 사채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 자본시장화 비율을 쓰라고 맥키넌의 스탠퍼드 그 얘기를 해야지 멀리슈어 했는데, 이제는 올렸음에도 보고 그 비중이 크니까 1972년에 사채를 동결시켰잖아요. 근데 사채를 동결시키는 자본주의 원칙이 어긋난 겁니다. 그 소유권을 완전히 무시했으니까, 강탈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결단력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고, 전두환 대통령은 잘 몰라도 전문가를 썼다면서 일이 추진력은 있었고, 그나마 그래도 공장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현 시점의 문제는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에 운전을 맡기면 충돌할 수도 있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국가 운영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는 이게 픽션이죠. 현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마칠게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현실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다. 세계화만 살 것도 틀린 거, 세계화 죽는다도 틀린 거래요. 그럼 지역화만 살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어떤 형태로 정부 개입이 산업 시장 기능을 메꿔주는 게 어려우니까, 그거가 이제 요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의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좋은 예를 든 거는 지혜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컨틴전시 시어리로 봐야 되는 게 현명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은 세계 경제 자체도 굉장히 플루이드하고, 연방은행에서 주가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불황에서 떨어지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도 저기서 보면 그 파서웨이 할 때만 정신 발끝 이렇게 뭐라 그러나 주마등 같이 과거가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게 옵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우아하게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이게 It is no crime for overspeculating. 그러니까 엎주려 우유부부 뭐 외쳐도 소용없으니까, 요 남은 주가 2주 남았어요. 17주에서 이가 상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세계와 지역에 대응해야 되는가 있는데, 이건 제 나름대로 마이 버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편집 후기도 잘 썼어요. 보니까 뭐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거긴 좀 신경을 써요. 이 책의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영어로 강의를 이렇게 노트북 앞에서 하지 않고, 풍광이 좋은 데 가서 그냥 40분짜리면 둘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올리려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히어링 컴프레hen션, 리스닝 컴프레hen션이 발달했으니까 제가 주장한 프레젠테이션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고, 영어로는 every cloud has a single lining.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온고이 지신처럼 과거에 좋은 건 좀 객관적으로 하고, 우리 거를 실력을 배양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그 말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고민인 게, 제가 그렇지 않아서 목소리 좀 작게 하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은 2시간은 좀 되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리네.